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정한순 기자입니다. 청계재단이 입주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영포빌딩 다스 비밀창고에서 검찰이 압수해간 자료들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라고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검찰은 MB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민간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 전달한 정황을 잡고 이 전무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슈 플러스 2개 연이어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정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검찰이 오늘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는 네. 이 전 대통령의 장녀 주현 씨의 남편으로 네. 이 전 대통령의 사위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사무실과 한남동 집 등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네. 혐의가 뭔가요? 불법 자금 수수 혐의인데요. 네. 검찰은 이 전무가 민간에서 수상한 돈을 받아서 이 수상한 돈을 이 전 대통령에 건네준 통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민간 자금은 그동안 밝혀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삼성전자의 다스 뇌물과는 별건의 자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MB 사위라는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뭐 어떤 사람인가요? 이상주 전무는 검사 출신으로 네. 현재는 삼성전자 법무실 내 준법경영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에 대해서는 네.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첨단범죄 수사 1부와 특수 2부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압수수색은 특수 2부에서 나갔습니다. 네. 첨단범죄 수사 1부 같은 경우에는 다스 수사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네. 또 특수 2부는 국정원 특활비나 BBK 관련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기업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다른 의혹들을 모두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압수수색을 특수 2부에서 나갔다는 건 그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네. 이 전 대통령의 새로운 범죄 혐의가 포착됐다는 그런 얘기가 네. 돼서 지금 검찰 안팎에서는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준법 경영 담당이라는 직책이 좀 공교로워 보이네요. 오늘은 사위 그리고 어제는 이 전 대통령 외아들이죠. 시영 씨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죠. 네, 이시영 씨는 다스 전담 부서인 첨단범죄수사 1부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10시에 시영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서 네. 다스 경영비리 정황과 실소유주 논란 등에 대해서 16시간 동안 강도 높게 추궁을 하고 네. 오늘 새벽 2시에 기각시켰습니다. 네. 네, 사실상 다스는 MB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앞두고 네. 다스의 경영을 좌지우지한 시영 씨를 상대로 다지기 차원의 조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민변과 참여연대가 오늘 오후에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민변 등은 관련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다스는 MB 거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뭐 어떤 근거들을 들었나요? 네, 이시영 씨가 다스의 배당금을 쌈짓돈처럼 쓴 정황, 네. 그리고 다스 관계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이시영 씨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점, 네. 또 명목상 다스 최대 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형 네. 이상은 씨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일부를 이시영 씨가 쓴 정황 등을 들어서 이상은 회장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네. 사실 다스와 도곡동 땅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게 민변 등의 주장입니다. 네. 또 관련해서 검찰은 이상은 회장의 벽장 속 6억 원도 다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벽장 속 6억 원 이거는 또 뭔가요? 네, 지난 2011년에 네.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네. 사저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영 씨가 매입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과 네. 관련한 내용인데요. 네. 당시 시영 씨는 큰아버지 집 벽장에 있는 현금 6억 원을 빌려서 이 사저 부지 매입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 돈도 MB 돈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은 MB의 차명재산 관리인에 불과한 것 아니냐. 네, 그런 차원에서 벽장 속 6억 원의 출처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네. 검찰은 조만간 이상은 회장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뭐 아들의 사위의 조카의 큰형의 이제 정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직접 조사만 남은 것 같은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물으라고 했던 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다스 창고에서 압수해간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소송을 직접 냈다는 건가요? 네, 지난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부작위는 이 해야 할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인데요. 서울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이 해야 할 일, 즉 검찰이 압수해간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에 돌려주든지 돌려받든지 해야 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니 법원이 이걸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시켜달라, 이런 취지의 소송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점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겁니까? 네, 한마디로 검찰이 다스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왔으면 다스 관련 문건만 압수를 해가야지 이 대통령 기록물까지 압수해간 것은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네.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달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맞는 말인지 어떤가요? 네, 검찰은 일단 이 대통령 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 자체가 다스 창고에서 나온 것 자체부터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도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의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를 받은 만큼 이 해당 기록물을 수사 및 증거 자료로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그럼 애초에 대통령 기록물이 어떻게 해서 이 다스 창고로 가게 된 건가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실수라는 게 입장인데요. 퇴임을 앞두고 청와대 이삿짐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네. 착오로 이 개인 짐에 포함돼서 이송됐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이 해명이 참 옹색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MB 측 해명대로 분류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 MB 개인 짐으로 분류됐다면은 MB 자택이라든지 또 많이 양보를 했을 때도 청계재단으로 가든지 했어야 그렇죠. 하는데 예. 그게 왜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다스 창고로 가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예. 이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 또는 은닉할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를 네.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을 추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기록물을 이렇게 수사나 재판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의 성격부터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통령 기록물은 일단 열람이나 공개가 가능한 일반 기록물이 있고요. 또 예. 비공개로 최장 30년 동안 봉인되는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기록물은 아무런 제약이 없이 일반인들도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검찰이 이를 수사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이 다스 창고에서 확보한 이 문건들은 그럴 일반 기록물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논리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일반 기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스 창고에서 나온 이 대통령 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놨다면 예.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미 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MB 개인 짐이든 뭐든 다스 창고로 간 것 자체가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아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엔 열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해당 기록물을 검찰이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 안팎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 대통령이 3월 중순경 검찰 직접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대통령이 뭔가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MB형, 만사형통 상황, 이상득 전 의원에 이어 MB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도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MB 일가의 뇌물 혐의 액수를 정리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아들과 사위, 작은 형에 이어 큰형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직접 조사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장한지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와 불법 자금 수수 액수를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어제 오전 비공개 소환된 MB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검찰 청사를 나온 시간은 밤 11시 45분. 검찰은 정확한 소환 시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상은 회장은 14시간 넘게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상은 회장을 상대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비자금,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사용처 등 MB 개인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청사를 나오며 이상은 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연관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 없다, 전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여러 정황 증거 등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사실상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뇌물 의혹으로만 좁혀놓고 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우선 다스 미국 법원 소송비 삼성전자 40억 원 대납 의혹입니다. 검찰은 소송비 대납 액수가 기존 370만 달러 말고도 130만 달러가 더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만 60억 원에 이릅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초 국정원 특활비 4억 5천만 원 수수 혐의로 MB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기획관을 뇌물 방조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김 전 기획관 후임인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10억 원 등 MB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액수는 17억 원이 넘습니다. 최근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명목 등으로 MB 측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포착됐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MB 작은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지칭하는 SD 8억 5천, MB 사위인 이상주 14억 5천만 원이라는 내용이 적힌 이른바 이팔성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팔성 메모에 적힌 금액을 더하면 2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중견 대보그룹에서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김소남 전 의원이 비례대표 순위 거액의 공천원금을 MB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이런저런 의혹들을 더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불법 자금 수수 액수는 1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뇌물수수는 수수액이 1억 원이 넘으면 10년 이상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받은 적이 없다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또는 배달 사고 등을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직접 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어렵사리 용기를 내 성폭력 피해 사실, 미투 고백을 했지만 정작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만 명예훼손으로 2차 피해를 입는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이슈 플러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은 미투 폭로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일단 가해자 처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미투를 해서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면은 가해자가 바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성범죄 사실이 2013년 6월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이후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게 왜 중요한 건가요? 네,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됐는데요. 네. 2013년 6월 이전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2013년 6월에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2013년 6월 이후에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지 않더라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기소할 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는 발언도 이런 배경과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은 2013년 6월 이전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2013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우리 형법은 사건이 벌어진 날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데요. 네. 2013년 6월 전에 성범죄는 친고죄가 적용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네.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이 피해 발생 시점에서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이미 고소 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네. 따라서 현행법으론 2013년 6월 이전에 일어난 성범죄에 대해서는 미투 고백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다만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에는 2008년 2월에 폐지됐기 때문에 네. 이 이후에 벌어진 성범죄라면 일단 수사는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것도 공소시효 등의 경우의 수가 굉장히 복잡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질지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미투를 한 피해자가 거꾸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성폭력 피해 사실을 SNS 등의 실명으로 기재했을 경우에 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형법 307조 1항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네. 해당 조항을 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조항에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당했다라고 SNS에 고백을 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사항에 해당이 돼서 네.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속으로만 앓다가 어쨌든 힘들게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한 건데 좀 그래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최근에 성희롱 사실을 폭로한 대가로 네.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글이 SNS에 올라오는 등 실제 미투를 하는데 상당한 제약으로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언론에다 공개하시는 피해자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 명예훼손 될지 안 될지 전혀 모르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알긴 알지만 내가 혹시라도 처벌받을 그 가능성을 리스크를 안고 하시는. 그러면 성범죄 가해자가 안면 몰수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은 피해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명예훼손 처벌 관련 형법 310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위법성 조각 사유이고 네. 책임성 조각 사유인데요. 네. 그래도 문제는 남는 게 폭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폭로라는 걸 피해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합니다. 네. 성범죄라는 게 통상 증거나 증인이 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해당 내용 폭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을 입증하기가 네. 일반인들로서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미투 운동에 심각하게 장애물이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뭐 대안 같은 게 논의되는 게 있나요? 네, 꼭 미투 운동 때문은 아니지만 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재 자체가 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네. 하지만 특정한 잘못을 해서 이미 소송의 처벌을 받은 사람의 범죄 사실을 반복 폭로해서 사람을 2번 죽이는 이중 처벌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뭐 이거야말로 뭐 상식과 원칙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이름도 법적 성격도 모호한 가상화폐를 법적 측면에서 짚어본 끝장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장 기획에서 담아왔습니다. 엄청난 투자 또는 투기 열풍과 지금도 노출되는 이런저런 부작용과 거품 붕괴 시 초래할 막대한 사회적 부담과 후폭풍, 가상화폐 얘기인데요. 분명한 현실임에도 그 어떤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은 가상화폐.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는데 장한지 기자가 현장의 뜨거운 토론 열기를 탐험했습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먼저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암호통화 등 용어조차 통일되지 못하고 혼재되어 쓰이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가상화폐가 법과 제도 밖에 방치되어 있는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정부에서 가상통화라고 쓰고 있고 오늘 이 세미나에서는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 만나면 암호화폐가 더 맞다. 또 암호통화가 더 맞다. 할 정도로 용어 정의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 용어도 용어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도 모호합니다. 돈 같은 화폐인지 채권이나 어음인지 아니면 물건인지 분명히 재산 가치는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법적인 성격이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가상화폐는 무채재산권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준 물건과 준한 용어도 법적인 성격도 모호하니 법 제도적인 규제도 보호도 애초 불가능하다. 따라서 용어와 법적인 성격 규정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이 가상통화 아니면 가상화폐가 어떤 용어가 됐건 간에 여기에 대한 화폐적인 속성을 우리가 아니면 법률 안에서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부분에서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화폐적 속성 인정을 전제로 이후 관련 입법 마련은 크게 세 갈래로 제시됐습니다. 우선 투기나 가상화폐 사기 등을 막기 위한 거래소 등에 대한 적절한 규제 차원의 입법입니다. 최소한 가상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가상화폐 투기에 뛰어드는 실태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그 가상통화 투자한 사람 중에 지금 절반 이상이 자기가 이 코인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사기성 유사수신 행위에 마찬가지의 증표로서 피라미드의 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지금 거래소라고 말하기도 사실 좀 부끄럽죠. 규제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갈래는 이용자나 거래자 보호 조치 마련입니다. 물질 도입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어떻게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고 그것 자체는 상당히 안전한, 그 자체가 안전하다고 선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이런 부분이 안전한 것에 대한 한 번의 고민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른바 블록체인 기술로 상징되는 미래 먹거리 마련 차원에서라도 관련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습니다. 규제보다 성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미래를 위한 입법을 고민하며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정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나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 마련의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발행 주체가 국가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 어떤 가치도 없는 가상화폐를 섣불리 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가상화폐는 세계 각국의 법정화폐 제도에 전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화폐가 됐다가 그게 회가 망해가지고 무너지거나 안 된 거거나 막 팔아먹었는데 그럼 나중에 어떤 피해가 오겠습니까? 일부 반론이 나오긴 했지만 참가자들은 대부분 가상화폐를 지금처럼 법 제도 밖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현상과 거래는 존재하지만 법적 쟁점조차 없는 가상화폐. 오늘 세미나 참가자들은 규제가 아닌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서라도 가상화폐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의미 있으면서도 굵직한 토론회를 이번 주 연이어 개최했습니다. 정부와 국가기관의 혈세 낭비를 국민 손으로 바로잡는 재정민주화 국민소송법 심포지엄과 파업 손배소송 남발로 인한 노동 3건의 위축,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로인사이드가 취재했습니다. 로인사이드입니다.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오늘 오전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 기자,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 이게 뭔지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은 네. 쉽게 말해서 국가나 정부가 잘못된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으로 네.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국민들이 소송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실패로 끝났던 MB정부의 자원외교 또는 박근혜 정부 때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방만경영 네. 이런 것들이 수조 원의 세금이 낭비되는 걸 보면서도 네. 현재는 국민들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네. 좀 개선해보자 하는 취지의 심포지엄이었습니다. 네. 뭐 관심 있는 시민들이나 민병 같은 데서 그냥 소송을 내면 안 되는 건가요? 네, 현행법상으로는 국가의 부당한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봤을 경우에 네. 개인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투입된 세금을 국고로 다시 환수해라 하는 소송은 개인이 낼 수 없다는 점인데요. 네. 원론적으로 말해서 예를 들자면 그 국정농단 사태 네. 시 그 최순실 예산 이런 국가나 정부의 비리, 부당한 재정 행위로 세금이 축나더라도 네. 이 세금 손실과 개인 간의 이 피해 인과관계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즉 개인이나 국민은 국가 재정 행위에 대한 소송 원고가 될 수 없다는 얘긴데요. 네. 이런 혈세 낭비에 대한 국민 소송을 입법으로 가능케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뭐 감사원 감사 청구 이런 걸로는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네, 감사원 감사 청구나 각 부처에 마련된 이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긴 한데요. 네. 이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위법한 재무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라고 신고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등 네. 사실상은 유명무실한 제도로 네.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의 경우도 제한된 인력과 자원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개별 감사 청구에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데 재정민주화 국민 소송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위법한 재무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 이거 입증 책임은 어차피 국민 개개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소송이 하더라도? 네, 그래서 오늘 심포지엄에서도 네. 이 부분이 집중 논의가 됐습니다. 네. 이 재정민주화 국민소송이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뭐 그 3가지가 뭔가요? 네, 우선 내실 있는 정보공개 제도,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 그리고 네. 포상제도 도입 이렇게 크게 3가지입니다. 네. 일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가 네.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오늘 발제자로 참석했던 법무법인 위민의 조수민 변호사 지적인데요. 네. 이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부족한 정보화에서 위법한 재정행위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네. 정보 공개를 통한 정보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내부 회의록 같은 이 결정적 자료 입수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가자들 모두가 인식을 네. 같이 했습니다. 보상금 제도는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네, 국민권익위에 정부나 공공단체, 그게 지자체 비리를 신고해서 네. 비리 금액을 환수했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일정 비율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국민소송을 통해서 위법한 재정상 행위에 대한 손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네. 원고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작년에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국가의 위법한 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사법적 견제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네. 납세자의 주권이 더욱 폭넓게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뭐 국가의 부당한 재정 행위를 막아서 예산도 아끼고 보상금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인 것 같은데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고 하니까 국회가 좀 전향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변의 주최로 오늘 오후 노동 3권을 제한하는 소송 남용 대책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로인사이드 정한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 기자,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변의 노동인권 소위원회 위원장인 노성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요. 네. 금속노조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와 순천향대 법대 조경배 교수가 오늘 네. 발제를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로는 사측에서 경총 노사대책본부 황용현 본부장이 나왔고 네. 노측에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각각 네.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네. 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의 조충현 과장도 오늘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네, 뭐 노사정 참자에서 나올 사람들은 다 나온 것 같은데 토론의 주요 쟁점이 뭐였나요? 네, 오늘 토론회 제목 그대로 네.
노동 3권을 제한하는 소송 남용에 대한 대책이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네. 일단 우리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단체 행동권을 네. 사측의 소송 남발로 인해서 그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게 네. 노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뭐 소송 남용으로 단체 행동권이 제한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정확하게? 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10월 유성기업이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을 보면 네. 주도적인 조합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에게 압박감을 줌으로써 조합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파업 등 노조 활동에 대해서 노조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네. 그렇게 해서 파업을 할 엄두도 못 내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이런 사례들이 많은가 보죠? 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매년 손배 가압류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네.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7년 6월을 기준으로 노동조합 및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총 65건으로 24개 사업장에 1,867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사업장당 78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특히 노조 자체가 아니라 네. 노조 조합원이나 노조 지도부,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다는 것도 네.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됐습니다. 파업 손배 소송 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일단 노조법 제3조는 네.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칙적으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없고 네. 예외적으로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수반되었을 때만 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원이 파업 자체를 네. 업무 방해 행위나 불법 행위로 판단해서 네. 노조나 노조원의 책임을 너무 폭넓게 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네. 한마디로 파업하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게 당연하고 그 점을 최후의 무기로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데 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물어내라고 하면 사실상 파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네. 뭐 사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측은 원칙적으로 쟁의 행위를 불법 행위로 취급하고 네. 또 예외적으로 쟁의 행위가 정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책된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례라면서 네.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대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노사 양측 주장이 평행선인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대안이 제시된 게 있나요? 네, 해외 사례를 거론하면서 크게 네. 3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네. 명시적인 불법 행위 등 손해배상 소송 청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손해배상액 상한 도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노동자라고 파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손해배상 소송 청구 좀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네. 뭐 파업이 능사가 아니고 손배 소송도 능사가 아니면 뭐 명백해 보이는데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혼한 뒤 나 몰라라 하고 딸을 내팽개친 아버지가 딸이 사고로 숨지자 사망보험금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제도 들여다봤습니다. 2013년 3살 난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치여 죽은 사고 뒤 제정된 일명 세리미법이 제정된 지 5년이 됐는데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파장과 의미, 한계를 짚어봤습니다. 남승한 변호사, 김수현 변호사, 유정훈 변호사의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 보시겠습니다. 네, 이혼한 뒤 자녀 부양을 외면한 부모라도 자녀 사고 사망에 따른 상속권 인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사건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딸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에 따른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요. 예.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이제 상속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상속인인데 이혼한 뒤에 딸을 전혀 돌보지 않은 아버지도 보험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헌법소원을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네, 뭐 헌법소원에서 그럼 쟁점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상속인이니까 받아라. 돈을 네.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고등법원에 1심에서 이겼거든요. 네. 아버지가. 그러고 나니까 2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법에서 상속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부양하지 네. 않은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 미이행을 제외하지 않은 민법 조항이 위헌이다. 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민법상에 뭐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모양이네요. 네, 민법에 5가지 상속 결격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요. 네. 5가지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상속인, 그러니까 공동순위 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또는 상속을 해줘야 되는 피상속인을 네. 해하는 행위입니다. 뭐 살해하려고 네. 하거나 상해했다가 잘못해서 돌아가시게 하거나 이런 네. 거에 대한 거는 상속 결격으로 하고요. 또 네. 하나는 유언의 행위를 어떻게 조작하거나 뭐 사기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이러는 거에 관한 걸 네. 3가지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총 5가지가 있는데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상속 선순위와 관련해서 자기가 순위가 높아지거나 자기가 상속을 받게 하려는 행위, 네. 사람을 다치게 해서. 네. 그다음에 자기 그 유언을 조작하거나 자기가 유언을 통해서 받도록 하려는 네. 행위,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헌재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헌재는 뭐 합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부양 의무 미이행을 상속 결격 사유로 하지 않은 것은 합헌이다. 이게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뭐 결정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헌재는 크게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네. 하나는 그 부양 의무와 네. 관련해서 상속은 그것과 크게 다르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을 드는데요. 부양 네. 의무하고 상속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에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양을 했다고 해서 상속권이 생기지도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양 네. 안 했다고 해서 상속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런 취지고, 법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도 부양 의무 이행 미이행과 관련된 개념은 좀 불확정 개념 아니냐, 네.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런데 이런 불확정 개념을 도입해 놓으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해서 법적으로 빨리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네. 이건 도입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뭐 친부모는 아닌데 예를 들어 아이를 물심양면 키워줬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뭐 그런 경우에 무조건 못 받아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얘기하고 있듯이 뭐 유언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고 네. 사전에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거고요. 또 네. 법제상으로는 신탁이나 트러스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이 사안에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네. 뭐 요번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본다면 뭐 좀 부양한 사람이 상속은 아니라 하더라도 재산상으로 뭔가를 받아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하나 더 궁금한 게 호적에서 판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부모든 자식이든 뭐 마땅히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호적에서 팔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이게 예전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나는 네. 아버지하고 관계 끊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예. 창설돼서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소위 파내거나 네. 뭐 혈연관계를 지워버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왜 그렇게 해놓은 건가요? 그 뭐 가족관계 등록부 자체는 누가 가족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니까 네. 뭐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버지로 등록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이런 걸 가지고 창설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저 인간이랑 여기는 거 정말 싫다 뭐 이러면 다른 방법이 뭐 전혀 없나요? 별로 방법이 없긴 한데요. 네. 이제 이런 게 있긴 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네.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기의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부모가 누군지 알게 되면 네. 부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다만 자기 것은 못 바꾸는데 자녀의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자녀의 복리나 후생을 위해서 성과 본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이혼한 경우에 이혼해서 다시 가정을 네, 가졌을 때 그때 새로 아빠가 된 사람의 성과 본을 따른다든가 이런 식의 네. 성본은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뭐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혈연이라는 게 상당히 질기긴 질긴 모양이네요. 법적으로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광주에서 태권도장 승합차가 졸음운전 사고를 내서 타고 있던 아이 6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리미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세리미법 이게 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2013년 3월에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살이던 한 여자 어린이가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세리미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운전자 외에 성인 한 명의 보호자가 승합차에 탑승을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살펴야 하고 또 어린이가 승합 차량에 탑승한 이후에는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해야 하며 어린이가 내린 이후에는 그 안전하게 완전히 내렸는지 확인한 후에 운전자가 출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 운영자나 운전자는 필수적으로 안전교육 의무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가 않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광주에서 태권도장 승합 차량이 전신줄을 들이받아서 거기에 타고 있던 어린이 6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밝혀졌는데 당시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운행거리가 짧다 그리고 주택가에서는 어차피 속도를 별로 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뭐 세리미법 안 지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전자만 있었던 경우나 아니면 어린이들이 완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출발해버린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현장에서 잘 안 지켜진다고 하면은 단속도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현실적으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단속 건수 중에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 건수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애들은 그런데 사고가 나면은 어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 의식불명에 빠질 확률이 착용한 경우보다 8.4배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어른까지 포함했을 텐데 아이들은 그럼 훨씬 더 높다는 얘기일 텐데 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네, 이 경우는 이제 제도는 마련되어 있는데 아직 준법 정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시키고 또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스쿨버스가 서면은 아이들이 다 내리고 타고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차들이 뒤에서 꼼짝도 안 하고 뭐 기다리고 있던데 우리나라도 뭐 괜찮겠지가 괜찮은 게 아닌 것 같고 좀 아이들 안전이 좀 더 잘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국회가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과로 사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그리고 휴일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로 보지 않는 그 노동부 행정 해석에 따라서 이틀의 휴일 동안 8시간씩 총 16시간을 더해서 총 주당 68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평일, 휴일 모두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당 52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근로자가 이런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거나 다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휴식 시간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개정안이 이번에 전 분야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운송업, 전기통신업과 같은 특수 업무 영역이 있고 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아직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공공성이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예외를 둘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례라는 미명하에 장기간 그리고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지 않도록 특례를 5개 업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지만 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예, 한 통계에 따르면 이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경영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금액이 약 12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한 중소기업 산업 현장에서는 지금도 27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44만 명까지 부족한 인원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 때문에 경영 활동이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다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루어진다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 예. 이런 의견이고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노동계에서는 좀 환영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환영하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만 특례 업종이나 5인 미만의 사업장 배제 같은 경우에 그런 배려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입법화가 됐기 때문에 예. 졸속 입법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예. 현재 지금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휴일 8시간 이하의 근무에 대해서는 50%의 수당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임금 수준이 전혀 증액됨 없이 법률에 그대로 적용되게 된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 증가 없이 이루어진 개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예. 또한 이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임금 수준이 하락한다는 의견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입법 청원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경영계나 노동계 모두 어떤 불만들은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놓고 그 경영계와 노사 간의 소송전까지 벌어진 것이 최근은 일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임금 산정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예. 노동계 입장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근로시간 법으로 단축은 됐지만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잘 지켜질까요? 예, 10여 년 전에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되어 정착은 되었습니다만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는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네. 근로시간 단축은 공무원이나 대기업과 같은 그런 근로자에게만 해당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상대적 박탈감이나 경영상 위기가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교하게 시행령을 다듬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주도 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이 잡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분석하는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따뜻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